2인 가구는 6억 2,500, 그 다음에 1인 가구는 3억 9,900. 이 정도의 금융자산이 있지 않고서는 실질적인 은퇴는 좀 어렵다. 어차피 가져가야 될 주택을 여러분들 노후 준비를 주택 임대소득으로 메우셔야 돼요. 상가 임대소득으로 메울 생각하지 마시고. 자, 그러면 이제 노후 준비는 언제부터 해야 적절할까요? 사실 요즘에는 평균 수명 80세 시대이고 이게 점차 더 오래 살고 있는 추세잖아요. 노후 준비도 이제는 어느 나이 때 준비 안 하면 너무 오래 살으니까 연봉은 사실 50대 뭐 중반만 돼도 회사에서 퇴사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부터 연봉은 줄어들거나 뭐 돈을 많이 주는 직업을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노후 준비를 언제부터 하면 좋을까? 뭐 사실 우리가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312개월 정도 받으면 평균 근로자들 같은 경우는 월급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월급을 받기 시작하는 달부터 노후 준비가 되는 게 제일 좋기는 한데 사실 실상은 우리 2030들이 뭐 노후 준비할 여력은 없을 거라고 보고 대체적으로 노후라는 거에 대해서 걱정을 하기 시작하고 관심을 갖고 준비를 좀 해볼까라고 생각을 하는 나이는 최소한 40대는 돼야 생각을 할 거다. 저는 늦은 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40대가 삶을 치열하게 살아가면서 뭐 결혼하신 분들은 아이도 키워야 되고 집도 뭐 산 분들이라 하더라도 대출금도 갚아야 되고 굉장히 힘드시겠지만 그때부터 준비를 하셔도 안 늦는 이유가 뭐냐면 생각보다 우리가 경제활동 기간이 늘어날 거예요. 왜냐면 이제 우리가 머릿속에 입력하고 있는 경제활동 기간이라는 건 우리가 입사하면서 퇴직하시는 선배들을 보니까 한 50대 중반쯤 퇴직을 하더라. 그러니까 내가 40대가 되니까 와 이제 그러면 내가 처음에 신입사원 때 봤던 그 50대 중반이 나도 한 15년밖에 안 남았네? 이제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실상은 경제활동 기간이 현직에서 직장에서는 55세 때나 60세에 끝날지 몰라도 우리가 평균 수명 늘어난 걸 감안한다면 경제활동 기간은 훨씬 더 늘어납니다. 지금 여러분 얼마 전에 보도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65세 경제활동 인구가 지금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는 정상적인 은퇴를 60세, 65세 하는 사람은 없다라고 봐도 됩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일해야 되느냐라고 본다면 좀 안타까운 얘기긴 한데 생계형 경제활동이 거의 70까지 돼야 된다. 그럼 70 이후에는 일을 안 하느냐? 안 한다는 뜻은 아니고 생계형 경제활동이 아닌 뭐 자아실현형 경제활동은 70세 이후에도 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생계형 경제활동이 거의 70까지 늘어나게 된다. 평균 수명이 지금 90년대생들이 평균 기대여명이 95세라고 하는데 진짜 이제는 그냥 100세를 살아버리는 시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70세에 은퇴를 해도요 소득 없이 30년 살아야 돼. 이걸 감안한다면은 70세까지의 생계형 경제활동이라는 게 제가 지금 막 무리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자, 그러면 아까 40대 어때요? 앞으로도 현직에서야 뭐 한 15년, 20년 남았지만 경제활동은 30년 남은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늦지 않은 거다라고 지금부터라도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내가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할 거냐를 생각을 해보자. 자, 일단 첫 번째. 노후의 완전한 준비란 70%는 사회활동의 연장이고 30%가 재테크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후 준비라는 게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집 잘 사고 땅 잘 사고 뭐 하나 잘 투자해 놓으면은 그냥 풀렸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런 시대에 살았어요. 왜냐면 그분들은 어차피 70, 80이면 돌아가시는 때였기. 근데 이제 우리는 지금 40대, 50대 세대분들은 진짜 100세까지 살 수도 있는 상황이라 중요한 거는 안정된 노후에서 재테크가 차지하는 비중이 과거가 한 7, 80%였다면 지금은 한 3, 40%? 30%? 3분의 2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제가 한번 그전에도 나와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사회활동이 연장되는데 올인을 하셔야 돼요. 사회활동이 연장. 여기서 말하는 사회활동이라고 그러면 많은 분들이 아휴 내가 지금까지도 일한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면 60 넘어서도 계속 생계형 경제활동을 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그랬잖아요. job이라고 안 했잖아요. 사회활동이라고 그랬잖아요. job도 사회활동인데 job 아닌 사회활동이 있단 말이에요. 그 어떤 거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 혹시 그 종교 갖고 계신 분들은 주말이나 뭐 휴일 같은 때 가서 뭐 절이나 교회나 성당에서 막 봉사하시잖아요. 근데 봉사를 잠깐 하는 게 파타임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막 거의 풀타임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거 뭐 월급을 주거나 이런 거 아닌데 내가 좋아해서 하는 거야. 그리고 또 직장 생활 하는 거 외로 자기 여가 생활에서 또 뭐 봉사 활동을 하든 또 뭐 취미 활동을 하든 어떤 이런 사회 활동을 이어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현직에 있었을 때의 생계형 경제 활동 말고 사회 활동을 연장시키는 일을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성공한 분들을 잘 보시면은 성공한 분들 주로 이제
사업가, 그 유튜버 중에서도 이렇게 뭐 김 작가님처럼 상당히 이제 성공하신 분, 이런 분들 잘 보면 이게 지금 경제 활동을 하는 건지 아니면 취미 활동을 하는 건지 아니면 뭐 이게 지금 막 돈 벌려고 막 지금 힘들게 저러고 있는 건지 아니 뭐 그냥 뭐 좋아서 하는 건지 이게 좀 헷갈리죠. 경계가 좀 없죠. 진짜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돈벌이가 되도록 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노후 준비 그러면 어떤 거가 돈벌이가 되지를 먼저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먼저 돈벌이가 될 거를 찾은 다음에 그게 나랑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고 그냥 나를 거기다 맞추려고 그러는 거야. 야, 돈벌이가 이게 된다면 내가 안 맞아도 여기다 맞추자.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돈벌이가 되는 일이니까 뭐 조금 돈을 벌 수는 있죠. 근데 문제는 절대로 행복하고 즐겁고 해피하게 하지 않는 일은 발전하거나 성장하지 않고 잘하게 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그러니까 거꾸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신나고 즐겁고 재밌게 잘할 수 있는 일인데 돈이 안 돼. 100%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즐겁고 좋고 잘하는 일 있죠. 그럼 지금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 있지. 그런 거는 내가 잘하지. 근데 100% 돈 안 되죠. 그죠? 그게 원래 그래요. 100% 돈이 안 될 거야. 아마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하고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일인데 돈 됐으면 벌써 그거 하고 있었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한테 지금 왜 15년, 20년이 남아있다고 말씀드렸냐면 그거를 돈 되게 하는 디벨롭, 성장을 이루라고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40대, 50대 다가가고 계신다. 진짜 생계형 경제활동까지는 앞으로 뭐 20년, 30년 남았다면 그 시간 동안 뭘 해야 되느냐. 현직에서 일하는 거에 충실하시면서 진짜 여러분들이 잘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더 답답한 분들은 이걸 못 찾으면 더 답이 안. 근데 난 이걸 아무리 들어도 난 내가 지금 뭘 잘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제 더 오래 걸려요, 그분은. 근데 어쨌든 간에 신이 여러분들을 만들었을 때는 인간은 누구나 각자가 타고난 기질과 탤런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찾아서 그거가 돈이 되도록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이 사회활동의 연장선이죠. 그게 돼줘야 일단은 돈을 안 씁니다. 부자들을 만나보고 좀 경제적으로 안정된 분들을 만나보면 딱 재벌 회장이 아니고서는 돈도 많이 버시고 굉장히 훌륭한데 가보면 삶이 되게 소박해. 의외로. 근데 그 돈 많은데 그거 안 써요? 뭐 쓸 데가 없어. 이래. 의외로 여러분들 성공하고 막 돈을 제대로 자손가용 부자들 만나보면 그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 자체가 돈을 많이 안 쓰는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사회 활동이 연장되잖아요. 뭐가 좋냐? 돈이 많이 안 나가. 왜냐면 사회활동 하느라고 바빠서. 바쁘거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골프를 막 치고 싶은 사람은 치겠지만 뭐 골프 뭐 시간 되면 치겠는데 나 시간이 안 돼요 일단. 그러니까 사회활동이 여러분들 연장되는 게 성공된다면 여러분들이 현직에서 받았던 월급만큼 돈을 못 받는 한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의 일단 소비가 굉장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집에서 계속 앉아가지고 여가 생활을 보낸다 그러면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활동 연장인데 그 방향이 뭐라 그랬습니까? 돈 되는 거에 나를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잘하는 거를 돈 되게 하는 프로젝트. 그게 일단 70%예요. 자, 그리고 나머지 30%는 재테크죠. 자, 재테크는 우리 김작가 TV를 통해서 많은 노하우를 여러분들이 얻고 계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봅니다. 뭐 주식이나 코인을 통해서 성공하면 대박 나는 거 아니냐? 당연히 대박 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거는 굉장히 일반적이지 않다. 모든 코인을 투자한 사람이 또 모든 주식을 한 사람이 똑같이 성공한다면 다 그거 하면 되겠죠. 근데 이거는 굉장히 개별성이 굉장히 있는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일반화해서 말씀드리긴 되게 어렵다. 자, 그러면 그나마 가장 일반화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자산이 뭐냐? 대한민국에서는 부동산입니다. 자, 부동산인데 제가 이거를 좀 오늘 말씀드리고 싶어요. 최근에 이제 뭐 김작가 TV에 나오시는 부동산 전문가분들이나 이런 분들 또는 뭐 유튜브만 틀어보시면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올해 2024년도에 아파트 시장, 주택 시장 어떨 것 같아? 그러면 좋아요, 나빠요보단 나빠요가 월등히 많습니다. 자, 근데 이거를 여러분 제가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가장 큰 차이가 제가 오랫동안 우리 김 작가님도 뭐 부자들이 어떻게 성공했는지 이런 얘기를 오래 들으셨겠지만 부자들은 말이죠. 하락한 자산에 관심을 가져요. 하락한 자산에. 근데 그거 누구 당연한 얘기 아니냐?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에 일반인들이 하락한 자산에 관심 갖냐? 아니에요. 그분들 지금 무슨 얘기하냐면 금값 얘기하고 있고 코인 얘기하고 있고 주식 얘기하고 있어. 여러분도 아마 은연중에 무슨 주식이 말이야 얼마가 올라가고 금이 요즘 얼마나 비싸고 요즘 말이야 그죠? 뭐 코인 비트코인이어도 이렇게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최근에 엔화가 많이 쌌던 적이 있으니까 엔화가 왜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엔화 어디까지 떨어질 것 같아? 자꾸 이렇게 떨어지는 자산에 관심을 갖는다. 근데 일반인들은 금값에 비트코인 값에 미국 주식 값에 뭐 이런 거에 관심을 갖는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지금 주택시장을 한번 보시면요.
언제부터 집값이 올랐나 보니까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올랐어요. 2015년 여러분 기억도 안 나시죠? 몇 년이에요? 2015, 16, 17, 18, 19, 5년을 두 자리 숫자 이상으로 상승률. 미친 거 아닙니까? 두 자리 숫자로 5년 오른 적이 대한민국 역사상 2000년대, 2005년, 2006년, 7년도에 한 번 있긴 있었는데 그때는 3년인가에 불과했고 처음 있었던 일이에요. 이게 엄청나게 올랐단 말이에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돼야 됩니까? 5년 올랐어.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자산시장이라는 거는 간단하지 않습니까? 조정이라는. 너무 오르면 떨어지고 너무 떨어지면 오르는 게 자산시장인데 자 그러면 5년 올랐어요? 그럼 이게 왜 올랐나를 잘 생각해보면 여러분 기억 안 나실 것 같아서 제가 준비해왔는데 그 당시에 5년 오르는 동안에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1.25, 1.5, 1.75, 1.5였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대출금리가 3%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렇게 집이 올라가는 기간 동안에 그 5년 연속 기준금리는 1%대였다. 근데 놀랍게도 지금 말씀드린 제가 2015, 16, 17, 18, 19 이 5년 바로 직전 5년간의 경제 성장률이 얼마였느냐? 2010년부터 보면 2.8, 3.3, 3.2, 2.4, 3.7, 6.8. 그러니까 평균 4.1%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 2015, 16, 17, 18, 19 동안 오르는 동안에 시장의 금리는 기준금리 1%대였는데 그 전에 올라간 소득이 평균 성장률이 4.4%가 넘었다는 얘기는 그 전에 올라간 실질 소득이 자산시장에 반영되는 과정이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올라가지.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야 됩니까? 당연히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조정을 받아야 돼요. 근데 받아야 되는데 그때 코로나가 터진 거야. 그럼 여러분 기억나시죠? 코로나가 터지니까 경제를 살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막 금리도 0.5%까지 다운시키고 그 다음에 막 돈도 풀고 돈을 써라 막 그러고 막 시중에 막 돈이 천문학적으로 풀렸어요. 그러면 이때는 올라가면 안 되는 거가 사실은 이런 금리 때문에 밀고 올라간 거니까 사실은 조금 거품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 무슨 얘기냐? 5년 동안에 올라간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2020년, 21년도에 올라간 것은 사실은 올라가면 안 되는 게 올라간 거니까 거품이다. 그럼 거품이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거품은 실제 자산 가격에 반영된 건 아니니까 빠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얘기하면 지금 아파트 가격 2020년도 상반기 가격까지는 빠지는 게 정상이다. 이게 제 생각이거든요. 근데 지금 어디까지 빠졌느냐?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2021년도는 다 반납을 했어요. 근데 2020년 거는 한 절반밖에 반납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2024년도에 뭐 하반기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고는 하나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약간 후행하는 것을 감안했을 때는 조금 더 조정이 일어날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제가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하락하는 자산에 관심을 가진다. 부자는. 참 그 얘기 이제는 관심을 가질 때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이렇게 유튜브 보면은 막 반토막 난다. 뭐 대한민국 부동산 큰일 났다. 뭐 서울도 뭐 끝장난다, 뭐 강남도 망한다, 뭐 이런 표현을 보면서 유튜브 조회수가 올라가고는 있는데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사라는 뜻이 아니라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를 한다는 건 뭡니까? 7년을 내리 올랐다 그러면 그냥 상식적으로 초등학생한테 물어봐도 7년을 올랐다 그러면 다음 7년은 어떻게 되는 거야? 뭐 크게 오르기는 좀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지금 몇 년 됐습니까? 금리 올라간 지가 22, 23, 24. 그러니까 아직 3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금을 충분히 모을 수 있는 시기가 되고 있다. 그래서 저는 노후 준비의 30%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상가 건물에 투자하지 마시고 주식이라는 건 어차피 이제 우리가 순발력 있게 샀다 팔았다를 할 수 있는 자산이니까 일단 빼고요. 상가 건물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하락하는 아파트 가격에 비추어서 준비를 하셨다가 7년 정도 후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7년을 내리오르던 주택 가격이 7년 동안은 상승률이 저조했다면 그 다음 사이클은 어떨 것 같냐? 뭐 그 다음 사이클이야 그때 당시에 경기나 금리를 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지금보다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어차피 있어야 될 주택을 뭐 하지 말아야 될 걸 투자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가져가야 될 주택을 여러분들 노후 준비를 주택 임대소득으로 메우셔야 돼요. 상가 임대소득으로 메울 생각하지 마시고 상가 임대소득으로 메운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래. 나 한 6억 있는데 한 7억 있는데 이거 뭐 할까요? 그럼 뭐 상가 건물 하나 사서 관리하면서 월세 받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예를 들면 한 달에 생활비를 한 1,000만 원 쓰는 서장훈 씨가 뭐 예를 들면 월세를 한 1억 받는다. 건물에서 상가에서. 그러면 그거는 상관없죠. 왜냐면 내가 생활비 1,000만 원만 있어도 되는데 상가 건물에서 1억이 나와. 그러면 공실이 생겨도 생활비 1,000만 원 안 나오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한 달에 생활비 500만 원으로 노후 생활을 해야 되는데 상가 건물에서 500 나오게 세팅을 해놓으면 그분은 노후 생활을 못 한다 이거죠. 왜? 관리하느라고.
맨날 가서 받아야 되지, 또 뭐 신경 써야 되지, 또 뭐 고장났다 그러면 가서 고쳐줘야 되지. 여러분, 상가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굉장히 공실률이 높지만 앞으로의 경제에서는 더더욱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30%의 재테크는 어디서 하느냐? 아파트로 하셔야 된다. 임대소득을 아파트에서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2주택이 되란 말이냐? 아니죠. 여러분이 임차주택에 살고 여러분의 집을 임대를 하셔도 되는 거예요. 1주택자도 말이죠. 내가 외곽으로 또는 경기도 뭐 외곽 또는 뭐 지방으로 이사 간다라고 한다면 1주택인 사람도 자기 아파트 주택에서 월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현금 흐름의 수익률보다 안정성이 높은 아파트로 여러분 노후 준비를 하는 것이 뭐 절대적으로 그게 뭐 모든 걸 해결한다는 건 아니지만 상당히 방어적인 노후 준비가 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언제 갖고 있는 금융자산으로 노후가 좀 결정될까요? 언제까지 갖고 있는 금융자산? 물론 이제 노후에도 일을 하면 되지만 그거는 이제 엄청난 돈을 벌긴 쉽지 않으니까. 맞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언제까지 어느 정도 돈을 가지고 있는 게 내 노후의 삶의 대부분을 결정한다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40대 초반인데 나이가 들면서 운동도 하고 하지만 체력이 떨어지는 게 느껴지잖아요. 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인생이라는 게 뭐 50대도 60대 잘 되신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체력이 어느 정도 있고 자기도 그 사회 활동을 많이 왕성하게 할 수 있는 30, 40대까지가 뭔가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마지막 현실적인 나이대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저도 공감하고요. 그러나 이제 거기에 조금 한 가지 더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아무래도 이제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생경 경제 활동 기간이 우리가 55나 60이 아닌 70까지 연장된다라고 봤을 때는 과거에는 야 은퇴할 때 내가 얼마 들고 있느냐가 이게 중요해. 이게 맞았죠, 그게. 근데 이제는 한 10년 정도는 늦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60이 아니라 65나 70대까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자산이 아마 완전한 노후 준비의 밑바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또 많은 분들이 좀 여유가 있네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을 해이하게 안일하게 가지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나는 이제 끝났어, 나는 포기야, 나는 안 돼 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어떤 희망의 메시지로 드리는 겁니다. 뭐 말 그대로 희망의 메시지가 아니라 실제 65나 70대까지 여러분들이 금융자산을 모은 것이 여러분들 노후에 실질적으로 투여되고 도움이 되는 자산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보통 뭐 20대, 30대까지 노후 걱정 잘 안 하잖아요. 네. 보통 뭐 40대, 50대 분들이 이제 노후 걱정, 노후 준비 시작하는 건데 40대, 50대 분들이 노후에 돈 걱정 좀 덜하고 살려면 어떻게 좀 준비해야 될까요? 네. 우선은 목표를 명확하게 하는 노후 준비가 대비를 잘할 수가 있겠죠. 그 목표라는 건 결국은 자금이라기보다는 생활비입니다. 그러니까 자금 얼마를 모으자 이거보다는 생활비를 매달 얼마가 나오게 할 거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돈이라는 생활비는 뭐 사실 너무 천차만별, 뭐 쓰자고 들면은 뭐 한두 끝도 없이 쓸 수도 있는 거고 뭐 아끼자고 하면 진짜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뭐 OECD 국가 중에 1위 한 지가 지금 오래됐는데 실제로는 최저생계비의 60%도 안 되는 생활비로 쓰시는 노인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한 달에 뭐 100만 원 돈도 안 되는 돈 갖고도 뭐 해피하게 잘 사시는 분들도 있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뭐 기준점을 어디 두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지금 우리 김작가 TV를 시청하시는 많은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그냥 진짜 굶지 않고 정말 뭐 어디서 정말 그 뭐 이런 노후 생활을 생각하는 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내가 문화와 레저를 즐기면서 여가 생활을 보내는 걸 생각을 한다면 지금 쓰는 순생활비의 1.5배는 있어야 된다. 지금 쓰는 순생활비라는 거는 노후에는 안 들어갈 생활비를 뺀 것이 순생활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의 지금 생활비 중에서 대출이자 나가는 거, 그 다음에 아이들 학원비 나가는 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나중에는 안 들어가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빼시면 순수하게 여러분들이 의식주에만 들어가는 돈, 의식주에만 들어가는 요게 순생활비거든요. 그 순생활비에 왜 최소 1.5라고 말씀드렸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은퇴 이후에 사회활동을 연장시켜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회사를 안 가고 월, 화, 수는 뭔가를 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네. 그게 뭐 꼭 경제활동이 안 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러면 그렇다 해도 목, 금, 토, 일은 뭐 해야 돼요? 여가 생활을 보내야 돼요. 여가 생활을 집에서만 보내면 건강이 나빠집니다. 체력이 떨어집니다.
삶의 질이 낮아지거든요. 그러니까 나가서 운동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막 해야 돼. 그리고 어떤 때는 뭐 운동도 배우려면 돈이 들어갈 수도 있고 또 가끔 여행도 가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집에서 식사를 요리를 해서 한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리라는 게 취미가 되면 재밌지만 이게 계속 해야 되는 일이 된다면 괴롭단 말이에요. 그러면 먹는 식생활비도 늘어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여러분들의 여가 생활과 이런 것들이 대폭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순생활비의 1.5배가 마지노선이다. 자, 그러면 딱 지금 계산해 보셨죠, 여러분? 지금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 그러면 내가 아무리 뭐 이자 내고 뭐 그다음에 애들 교육비 주는 거 다 빼더라도 적어도 우리는 한 300만 원 쓰는 것 같은데 그러면 450이 있어야 노후에 어떻게 보면 눈치 안 보고 그래도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발등에 불 떨어진 거예요. 450만 원이 어떻게 나오게 할 거냐? 빨리 국민연금공단 사이트에 들어가서 노령연금이 얼마 나오는지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빨리 들어가서 공인인증서 로그인하면 바로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국민연금을 안 믿으면은 뭐 금융기관을 믿으실 거예요. 저는 금융기관보다 국민연금이 훨씬 더 믿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국가가 지급을 보증을 하고 있어요. 이제 보증을 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내가 65세 때 현재 화폐 가치로 얼마 줍니다라고 나오는 금액이 있죠. 그거 캡처해 놓으세요. 그거의 기득권을 보장을 한다는 거예요, 국가가. 그 금액을 안 주는 일은 없다 이거예요. 아무리 나중에 연금 개혁이 되더라도. 그럼 기존의 기득권을 보장한다. 그 돈이 현재 화폐 가치로 나오는 겁니다. 단 연금 개혁이 되면 지금 9% 내던 거를 13%를 내라든지 아니면 지금 65세에 받아야 될 거를 뭐 70세에 받으라든지라는 제도가 바뀔 수는 있어요. 근데 그 금액은 바뀌느냐? 금액은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금액은 그 국가가 무조건 보증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 딱 그걸 보시면요. 450 필요하다고 그랬지? 근데 내가 지금 딱 들어가서 보니까 130만 원 나와. 그럼 130. 그럼 450 중에 130 해결된 거예요. 일단 어쨌든. 그죠? 그 다음에 배우자분도 국민연금 있으면 또 찾아보면 또 있죠. 그럼 그 해결된 거예요. 자, 그럼 거기 두 사람이 합쳐서 250이 나온다. 그럼 이제 200만 해결하시면 돼요. 자, 200. 뭐 200 어떻게 해결할 거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파트를 내가 그때 가서 막 굉장히 컨디션이 뭐 내 집 안 팔고 내가 살아도 될 정도의 문제가 된다면 상관없는데 조금 어려워진다 그러면 꼭 주택연금이 아니라 하더라도 뭐 주택연금이라는 방법도 있지만 내가 조금 더 외곽으로 빠지고 우리 집에서 월세를 받는 거예요. 왜? 20, 30년 후에도 서울에 있는 아파트의 현금 흐름은 매우 안정적일 거기 때문에 아파트가 아니라면 뭐 조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자, 이렇게 설계를 하라는 거예요. 설계. 자, 40대 50대 됐다. 이제는 계산을 해야 됩니다. 자, 국민연금 얼마 나오고 퇴직연금 얼마 나오고 그다음에 내가 만약에 이 아파트를 몇 년 안에 사서 가게 되면 이 아파트에서 월세를 내가 만약에 외곽으로 이사 가면 얼마 정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고민하고 설계를 하는 노력을 한다는 것이 진정한 노후 준비다. 그냥 앉아서 한숨만 쉬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노후 준비가 아니다. 계산기 갖다 놓고 매일까지는 아니지만 한 번은 여러분들이 제대로 설계를 하셔야 된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뭐부터 시작해야 돼요? 일단 우리 순생활비 얼마야? 우리 순생활비 얼마야? 거기에 1.5배가 마지노선이라는데 나는 얼마가 필요해? 현재 화폐 가치입니다. 이거부터 시작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럼 노후 자금은 얼마 정도 있어야 될까요? 노후 자금이라는 게 사실 금융자산을 얘기하시는 건데 연금 말고 우리나라 이제 최근에 금리가 올라갔기 때문에 뭐 예적금의 수익률도 뭐 아주 나쁘진 않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금리라는 것 자체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금융자산을 보유하는 것은 사실은 조금 기회비용 손실이라고 보고 어느 정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융자산을 전혀 안 갖고 있을 수는 없겠지만 상당수의 대부분의 노후자금을 금융자산으로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볼륨이 뭐 몇십억 되는 사람이라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고서는 조금 저는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이제 노후 준비하면서 이제 아파트 얘기하고 부동산 얘기를 살짝 했는데 요거는 뭐 부동산 얘기 때 조금 더 하겠지만은 금융자산은 그냥 단순하게 봤을 때 지금 금리가 뭐 예금금리 3.5에서 4%라고 놓고 봤을 때는 최저 생계비 그러니까 1인 가구의 최저 생계비가 지금 2024년도 보건복지부 발표에 의하면 133만 원 정도 된다고 해요. 그리고 2인 가구 같은 경우는 뭐 한 207만 원? 뭐 이 정도 되는 것 같던데 내가 근로소득 없이 자본소득 그러니까 가장 안전한 예금을 넣어놨을 때 1년에 1인 가구라면 133만 원 12달, 2인 가구라면 207만 원 12달이 나올 정도의 자산이 있는 게 가장 기본이 되겠죠. 뭐 계산을 해보자면 한번 보겠습니다. 1인 가구를 한번 기준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1인 가구를 본다면은
내가 133만 원을 12달 받으면 1년에 1,600만 원이 나와야 됩니다. 그럼 1,600만 원이 나와야 되는데 이 1,600만 원이 지금 금리 4%로 보자면 3억 9,900이 필요합니다. 3억 9,900 정도를 안전하게 은행에 맡겼을 때 1년에 나의 최저 생계비가 나온다. 그러니까 1인 가구로 은퇴를 하시려면 최소한 금융자산 4억 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4억 없이 은퇴?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러니까 일단 3억 9,900이 있어야 최소한 지금 금리 하에서 최저 생계비가 근로소득 없이 해결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그럼 있습니다. 1인 가구 최저 생계비라 2인 가구 이렇게 금액이 있으면 자, 2인 가구도 볼까요? 2인 가구는 아까 207만 원 곱하기 12라면은 2,500 정도 되네요. 2,500 나누기 0.04 하면은 6억 2,500. 2인 가구는 6억 2,500. 그 다음에 1인 가구는 3억 9,900. 이 정도의 금융자산이 있지 않고서는 실질적인 은퇴는 좀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은퇴 후 적정 생활비는 아까 이제 1인 가구 최저가 133이고 2인 가구가 207이면 뭐 문화생활도 즐기고 여유도 좀 있으려면 여기에 당연히 더 한 있어야죠. 100만 원 정도는 근데 이제 플러스 해야 요거는 되겠네. 국민연금은 빠진 거니까. 네. 예, 요거는 이제 순수하게 자기가 갖고 있는 금융소득에서 나오는 자본소득이니까 아마 요 정도만 준비하시면은 뭐 국민연금 있고 하면은 뭐 여가 생활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걱정 없는 노후를 결정하는 요인은 좀 뭐라고 보시나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계획한 노후, 내가 설계한 노후.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말이죠. 한 달에 1,000만 원 쓰는 사람이 행복하겠냐? 100만 원 쓰는 사람이 행복하겠냐? 이렇게 질문하면 많은 분들이 뭔 소리야? 1,000만 원 쓰는 사람이 행복하지? 라고 얘기하지만 아닙니다. 1,000만 원을 쓰는데 맨날 하고 싶은 게 막 넘쳐. 1,000만 원을 쓰는데도 나 그거 하고 싶은데 못해. 짜증나. 이런 사람과 100만 원을 쓰는데 참 감사하다. 참 행복하다.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이 노후를 행복하게 보냐? 당연히 100만 원 쓰는 사람이 행복해요. 행복이라는 거는 이렇게 돈의 절대액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제가 뭘 말씀드려요? 제발 설계를 하고 계획을 해라. 설계하고 계획을 하면요. 만족하고 감사를 할 수가 있는데 설계 안 하고 계획 안 하면 만족을 못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행복 공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행복 공식. 그 행복 공식이 뭐냐? 간단해요. 분수야, 분수. 여러분 그 분수 아시죠? 뭐분의 뭐냐? 행복은 원하는 것분의 가진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원하는 것분의 가진 것. 그럼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분자값을 늘려야 되니까 가진 것을 늘리든지 아니면 분모값을 줄이면 되니까 원하는 걸 줄이든지. 그렇죠. 자, 근데 됩니까? 원하는 게 줄어듭니까? 줄어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한번 해보셨어요? 원하는 거 줄어들어요? 내가 막 여태까지 해오던 건데 나 이제 이거부터 안 해도 행복해. 이런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가진 건 늘리는 것도 어렵지만 원하는 거 줄도록 하는 것도 어렵거든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제가 왜 노후 설계를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생활비 얼마 쓸 거고 난 어떻게 살 거고 이걸 왜 계획하라고 말씀드리냐면 계획하면 원하는 게 줄어들어요. 자, 해보세요. 해보다 보면 막 구체적으로 450 필요한데 막 계획하면 사람 마음이 이런 건 안 해도 이게 사람 마음이 가난해지면서 원하는 게 살짝 줄어들어. 진짜 그걸 느끼게 현실적이 되는 현실적으로 되는 현실. 그러니까 진짜 행복 공식은 어떻게 바뀌느냐? 원하는 것뿐에 가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바뀌냐면 원하는 것뿐에 갖게 될 것으로 바뀌어요. 자, 그럼 무슨 얘기냐? 1억 만들기 저축을 하는데 아직 128만 원 한 번밖에 안 냈어. 그럼 아직 1억 되려면 엄청 많이 남았죠. 근데 128만 원 딱 넣은 사람한테 어떻게 기분이 어때요? 1억 만들기 오늘 시작했는데 그러면 아직 1억은 없는데 일단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뭔가 먼 미래지만 5년 후에 갖게 될 거라는 생각을 하니까 기분이 되게 좋아요. 마치 가진 것 같아요.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노후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계를 구체적으로 하면 원하는 것도 줄어들지만 갖지도 않았지만 어차피 갖게 될 거니까 행복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행복한 노후를, 걱정 없는 노후를 만드는 요인이 뭐냐?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데 그 마음속에 이것을 어떻게 바꿀 거냐? 머리로만 제발 고민하지 말고 뭐 어디다 투자할까?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발 앉아서 책상 앞에 탁 앉아서 국민연금공단 들어가서 홈페이지에서 노령연금 조회하고 여러분 퇴직연금 조회하고 내가 생활비 얼마 들어갈지 조회하고 제발 계산기를 두드려 봐라. 그러면 아주 현실적으로 바뀌면서 노후 준비가 손에 잡히게 된다. 이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은퇴할 때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어렵게 보면 큰 돈이잖아요. 그럼요. 잃지 않으려면 뭘 좀 주의하셔야 될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모르는 것에는 투자하지 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그 시장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고 내가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생각이 이거는 해야 된다. 그럼 하세요. 그거는 성공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거야. 전혀 모르고 있다가 공포감 때문에 갑자기 근심, 염려, 걱정이 있는데 주변에서 뭐가 어떻게 해서 성공해. 요즘 뭐 미국 주식으로 돈을 얼마 벌었대더라. 엔비디아로 몇 %가 수익이 났다더라.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거 큰일 났네. 내가 이게 걱정이 되네. 어떡하나. 야, 지금이라도 해야 되나?
라는 마음으로 시작한다는 건 뭐야? 공포감에 시작했다. 그렇죠. 모르는 걸 시작했다. 그건 100% 실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유독 내가 있는 차선만 막히는 것 같아서 옆에 차선을 보니까 옆에 차선이 좀 앞에가 좀 잘 뚫리는 것 같아. 야, 일로 옮기자. 그리고 차선을 딱 옮기면 그때부터 그 차선이 계속 막혀. 막히죠. 왜냐? 그 앞에서 잘 뚫리는 모습을 나만 보고 있는 게 아니거든. 앞에도 다 보고 있으니까 그 차선이 계속 밀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귀가 얇아서 팔랑팔랑 이 귀가 공포감에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듣고 들어간다는 거, 모르는 거에 투자한다는 거는 그 자산이 가장 비싸 있을 때 들어가는 겁니다. 네. 자, 그럼 여러분, 모르는 것은 안 하는 게 맞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